저는 영화를 보기 전 예고편이나 시놉시스 같은 사전 정보를 철저히 배제한 채 영화를 봅니다. 한 편의 작품을 감상하는 데 있어 어떠한 방해도 받기 싫기 때문인데요. 그런 제가 늘 참고하는 것은 감독과 촬영감독, 음악감독을 비롯한 제작진과 출연진, 그리고 포스터입니다. 제가 애플을 보게 된 계기도 순전히 포스터 때문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일단 그리스 영화라는 것 자체만으로 무조건 보겠다는 전제를 깔고 가는 거고, 포스터에 저 설명하기 힘든 사과남자와 애플이라는 영화 제목이 저의 궁금증을 심하게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경위로 이 영화를 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참 좋은 감상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 이 영화는 그리스 영화입니다. 제가 봤던 그리스 영화 중 그나마 국내에서 잘 알려진 작품을 말하라면 송곳니와 은밀한 가족이 있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의 낮은 인지도에 비해 그리스는 생각보다 예술 영화 강국입니다. 한 가지 특징을 딱 집어내긴 어렵겠지만 제가 봐온 경험에 따르면 대체로 차분하고 정적이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영화들이 많았습니다. 위에 두 영화도 그렇고 이번에 본 애플도 그랬습니다. 애플은 대사도 별로 없고 시종 건조한 톤을 유지하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1.33대 1의 화면비를 사용한 영화인데요. 1.33대 1의 화면비는 제한적이고 닫힌 공간의 느낌을 주며 인물의 심리를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영화에 적합합니다. 지금 예시로 나오고 있는 장면들은 순서대로 사울의 아들, 고스트 스토리, 미드나인티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러한 1.33대 1 화면비의 영화는 우리에게 익숙한 와이드 화면비에 비해 좌우의 공간이 적고 자연스럽게 관객들은 스크린에 들어찬 그 인물의 내면에 포커싱하여 영화를 감상하게 됩니다. 애플 또한 이러한 화면비의 특장점들을 갖춘 영화로 주인공의 심리를 담담하게 짚는 전개와 서정적인 무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이 영화는 구구절절 설명하는 영화가 아니라 시선으로 말하고 표정으로 말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중을 요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야기의 전개를 짐작할 수 있는 중후반부가 되기 전까진 자칫 난해한 영화라고 느껴질 수도 있으나 영화를 조금만 집중해서 본다면 마지막 장면에서 잔잔한 경탄을 느낄 수 있는 영화입니다. 지금부터는 영화의 스토리를 말씀드릴 거라 스포일러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화는 기억상실증이 전염병으로 퍼진 세상에서 인생 배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인생 배우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작중 병원에서 기억상실증 환자들에게 제안하는 일종의 치료법으로 환자들의 발병 이전 기억을 복구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자 역으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설정하여 환자들이 새로운 자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인공 알리스 또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자인데요. 영화는 알 수 없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집안 내부의 모습을 클로즈업하여 보여주고 이내 그 소리의 정체는 한 남자가 벽에 머리를 찌우며 내는 것임이 밝혀집니다. 이 남자가 바로 주인공 알리스입니다. 그는 무심하게 허공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 오프닝 씬에서의 촬영과 미장센, 그리고 침묵하는 인물과 낮게 깔리는 스코어를 보고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시적이고 서정적일 것임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알리스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개와 견주에게 가볍게 인사하고 외출을 나섭니다. 외출한 그가 길거리에서 목격한 것은 기억상실증이 발병해 본인이 차를 몰던지도 모르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한 남성입니다.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알리스는 꽃집에 들러 꽃다발을 삽니다. 이후 그는 점점 프레임에서 아웃되고 기억을 잃은 채 버스에서 눈을 뜹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알리스는 병원으로 이송되고 아무도 찾지 않는 무연고 환자로 분류됩니다. 병실에서 그는 사과를 먹습니다.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사과가 처음 등장하는 씬인데요. 영화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사과에 대한 의미는 마지막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입원된 알리스는 이런저런 검사를 해보지만 달리 방도가 없던 차에 병원에서는 그에게 인생 배우기 프로그램을 권합니다. 그리하여 알리스는 병원을 나서 새로운 집을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영화의 중반부 그리고 후반부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인생 배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알리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 알리스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고 가구를 재배치하는 등 조용히 새 삶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이때 그의 집 주방에 놓인 오렌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또한 사과의 의미와 더불어 영상의 말미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리스는 의사의 지시사항이 녹음된 테이프를 듣고 차례대로 그것을 이행합니다. 그리고 지시를 따랐음을 인증하기 위하여 혹은 기억이 사라져도 자신이 했던 일을 기억하기 위하여 지시사항을 따른 후엔 항상 사진을 찍고 앨범에 붙여둡니다. 그가 수행하는 일련의 인생 배우기 프로그램을 잘 보면 일반적인 한 사람의 인생을 축약시켜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만국 공통으로 어린 시절 배우는 자전거 타기부터 시작해서 가면 무도회장에 가는 건 친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의미하고 술집에서 여자를 만나라는 지시나 시한부 환자를 간병하라는 지시는 각각 이성교제 내지는 결혼, 그리고 죽음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을 묵묵히 수행하던 알리스에게 두 가지 대비되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하나는 우연히 상가를 지나가다 본 TV에서 한 커플의 행복한 모습을 본 것이고, 하나는 자기와 같은 인생 배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소피아라는 여성을 만난 것입니다. 늘 그랬듯 홀로 사진을 찍고 있는 알리스에게 소피아가 다가옵니다. 무연고 기억상실증 환자라는 공감대를 가진 둘은 빠르게 가까워지고 도시 외곽으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집에 방문하여 카메라를 고쳐주는 등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같이 가게 된 술집에서 알리스는 여태껏 영화에서 비춰주던 고독한 모습과는 다르게 본인을 내려놓은 채 트위스트 산매경에 빠집니다. 그런 알리스를 본 소피아는 그를 따로 불러내 유혹하는데, 이때 순간적으로 화면이 전환되어 집에 누워있는 알리스를 비춥니다. 술집에서의 밤을 건너뛴 채 영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들이 관계를 가졌을지 모호한 상태인데요. 다음날 알리스는 소피아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보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오렌지를 먹으며 의사의 다음 지시사항을 듣기 위해 테이프를 듣습니다. 이때 테이프에선 술집에 가서 춤을 추다가 끌리는 아무나 붙잡고 관계를 가져보라는 음성이 흘러나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알리스의 표정이 꽤나 의미심장한데요. 저는 이 표정이 무언가로부터 배신당한 자의 표정으로 보였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소피아는 알리스의 집을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있고, 알리스는 의도적으로 그녀를 피해 숨습니다. 그렇게 소피아와의 관계는 끝이 납니다. 이후 작중에서 알리스가 마지막으로 수행하는 지시사항이 등장하는데, 바로 시한부 환자를 간병하는 것입니다. 지시대로 그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한 할아버지를 정성껏 모십니다. 어느 저녁에 할아버지는 아내의 얘기를 꺼냅니다. 여기서 이 영화의 핵심인 기억과 망각이라는 주제가 전면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알리스가 아내에 대해 묻자 할아버지는 그녀가 살아는 있지만 모든 것을 잊고 집에만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알리스는 그 말에 동정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할아버지를 잊지 않아도 되니 괴롭지 않을 거라며 다행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할아버지는 알리스에게 아내가 있냐고 묻습니다. 한참 동안 망설이다 어렵게 내뱉은 그의 대답은 있었다입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영화를 보며 처음에는 당연히 주인공이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생각하며 봤으나, 영화가 진행될수록 진짜 기억을 잃은 게 맞는지 위화감이 드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장면에서 밝혀졌듯이 사실 그는 기억을 잊어서 괴로운 게 아니라 되려 기억을 잊지 못해 괴로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상당히 많은 복선을 깔고 있고, 영화의 중반부가 넘어갈 때쯤부터는 쉽게 눈치챌 수 있을 정도로 일관되게 한 가지 진실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알리스는 세상을 떠난 아내를 잊지 못한 채 홀로 남겨졌다는 현실의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기억상실증 전염병 환자인 척하며 본인을 아프게 하는 기억을 망각하려고 몸부림치던 것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복선은 영화의 오프닝씬에서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알리스가 벽에 머리를 찍고 있는 소리를 들려주며 집안의 소품들을 보여주던 장면에서 여성의 블라우스가 등장하는데요. 이는 생전 아내가 입던 옷으로 알리스가 참아 버리지 못하고 놔두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집에서 나온 알리스가 꽃집에 들러 꽃을 사는 것도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아내의 묘지에 방문하기 위해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복선은 청과점에서 사과를 사던 알리스의 대화에서 나옵니다. 새로 이사온 년은 점주의 물음에 알리스는 자연스럽게 이전에 살던 집의 번지수를 얘기했다가 당황하며 현재 거주 중인 집의 번지수로 정정합니다. 모르고 볼 때는 단순히 기억을 잃은 자의 말실수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가 기억을 잃은 게 아님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상가를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춰 TV 속의 커플을 유심히 지켜보던 이유도 아내가 곁을 떠나가기 전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겹쳐 보였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저도 눈치를 전혀 못 채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명확한 이유는 몰랐을지언정 그의 얼굴에서 보이는 애수의 깊이는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었는데요. 이어지는 이 장면에서부터 저도 슬슬 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의 한 노점에서 핫도그를 사 먹던 알리스는 영화의 초반부에 등장했던 같은 아파트의 개를 우연히 만나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멀리서 견주가 개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자 뭔가 실수했다는 걸 깨달은 알리스는 핫도그를 조금 떼어준 뒤 얼른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서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쓴 채 괴로워합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으로는 소피아와 도시 외곽으로 드라이브를 가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이때 알리스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리다가 소피아에게 다 기억하고 있어서 좋겠다는 말을 듣고 당황합니다. 이 두 장면은 모두 의도적으로 기억을 잃은 척 살던 알리스가 차마 신경 쓰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보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는 알리스에게 온전한 망각의 어려움을 일깨워줍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영화의 핵심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애플은 명확한 묘사보다는 은유에 상당수 기대어 있는 영화입니다. 특히 저는 이 영화가 사과와 오렌지를 다루고 있는 방식이 정말 흥미로웠는데요. 여기서 사과는 기억을 의미하고 오렌지는 망각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알리스는 사과를 먹습니다. 처음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옆자리 환자의 것까지 받아서 먹었고 인생 배우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도 사과를 먹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새로 얻게 된 집에 가게 되었을 때 주방 식탁에 놓여있던 과일은 오렌지입니다. 재밌는 건 첨가점에서 사과를 잔뜩 사온 후 보울에 담겨있던 오렌지를 전부 빼내어 사과로 채운다는 점입니다. 사실 정말 물리적인 손상을 입은 게 아니고서야 잊으려 노력한다고 해서 기억이 잊혀지는 건 아닙니다. 기억은 기억 그 자체로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위치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알리스도 기억 상실증 환자의 척을 하면서까지 기억을 잊어보려 노력했음에도 자기도 모르게 사과를 계속 먹는 것입니다. 오렌지를 치우고 사과로 채워 넣는 행위도 차마 망각되지 못하는 기억을 은유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후 알리스는 소피아라는 새로운 여성을 만나며 아내와의 기억을 망각해보려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첨가점에 가서 늘 그랬듯 사과를 사는데요. 단골 손님인 그에게 점주는 사과가 기억력에 좋다는 말을 건넵니다. 이때 그의 표정은 영화에서 가장 격정적인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았던 사과를 모두 빼내어 다시 오렌지를 주워 담습니다. 각각이 빗대고 있는 대상을 생각하고 보면 참 인상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줄곧 사과만 먹던 알리스는 오렌지를 먹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테이프를 듣고 여태껏 소피아가 본인을 대하던 태도가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닌 짜여진 각본대로임을 알고 오렌지 먹는 것을 그만둡니다. 비록 아내가 세상을 떠나 끔찍하리만치 괴롭다고 해서 무감각하고 무의미한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은 아님을 인지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애써 척해오던 망각의 탈을 벗어던지고 슬픈 기억을 본인의 일부로 인정하게 됩니다. 아내와 자주 들렀던 것으로 보이는 식당에 가서 그는 춤을 추고 있는 한 커플을 바라봅니다. 본인과 아내의 행복했던 시절을 춤추는 커플에 투영시켜 본 것인데요. 이때 그는 아내와의 기억을 망각해버리면 좋았던 시간마저 모두 사라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다시 꽃을 든 채 묘지에 묻혀있는 아내를 마주봅니다. 영화의 초반부에서 꽃을 사고 어디론가 가던 그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보자면 제 생각엔 그때 알리스는 아내의 묘지로 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내의 묘지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지만 그 과정에서 현재 나라에 기억상실증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본인을 슬프게 하는 아내의 부재를 차마 인정하지 못한 채 기억상실증 환자 행세를 하며 병원으로 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태 말씀드린 일련의 사건들을 겪은 후 그는 결국 아내의 부재를 인정한 채 아내의 묘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 오프닝신에서 차례대로 보여주기도 했던 어질러진 집안을 치웁니다. 한동안 받아들이지 못했던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녀의 흔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과를 집어듭니다. 집을 오래 비웠다 보니 사과가 썩어 있는데요. 그는 그런 사과를 묵묵히 집어들고는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남은 사과를 먹습니다. 그렇게 영화는 끝이 납니다. 결국 애플은 정말 괴롭고 슬픈 기억이 있더라도 한편으로는 좋았던 기억도 있는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한 기억 또한 자신의 일부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게 최선이지 않겠냐는 메시지를 전하는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영화가 굉장히 은유적이고 정적이기 때문에 취향을 많이 탈 영화라고도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는 영화 자체는 정적이지만 감정적으로는 꽤나 강렬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마냥 난해하지만은 않은 영화이기 때문에 조용하게 생각하면서 영화 보는 걸 즐기시는 분들에게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